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2년 6개월 됐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돼서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 머물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우리 강정우 교수님의 강연을 기점으로 다시 건강하게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권병길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리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들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에도 지금 대만해역 근처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변화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기에 우리 강정우 교수님께서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변화, 이것이 앞으로의 세계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해안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강정우 교수님 모시고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2년 반, 거의 3년이 아마 된 것 같은데, 우리 평화소모임은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에 계획을 했다가 평화소모임을 취소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이 넘어서 오늘 평화소모임이 새로 개설된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사회성교구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서 한반도 평화나 통일 문제에 관해서 또는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주제로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중미 전략 경쟁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 그 속에 이제 한반도 이거죠. 그러니까 중미 전략 경쟁이라는 게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도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를 몰고 온다. 이런 과정에 왜 그러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에 제가 학교에서 연구년으로 미국 버클리 대학에 한 1년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을 보니까, 제가 80년대 미국에 있을 때는 일본 위협론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국의 그 학계에서 보면은 일본 연구가 엄청나게 붐을 불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가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르면서 황화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네오콘인가요? 이런 친구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혐한 논이랄까, 이런 거를 펼치는 거를 보고, 또 미국의 장기 전망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거 머지않아서 세계는 중국과 미국 사이 신냉전이 도래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어쨌든
신냉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아주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든 연방이든 이 명목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만이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이 아주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냉전의 그 회오리에 휘말려 가지고 남과 북이 이쪽이나 저쪽으로 몰리는,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96년부터 강연이나 그래서 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 한반도 통일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죠.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비로소 이게 바이든 정권에 들어와서 신냉전 구도가 거의 굳어지니까 그때를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상은 미국이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미국이 쇠락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요인 또는 뭐 촉진 요인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죠. 이게 아마 첫 번째 요인일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은 이건 뭐 항상 그랬죠. 완전히 전쟁 국가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도 미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242년 동안 16년을 빼고는 해마다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상시화하는 게 미국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76년 이후에 미국은 뭐 이라크 전쟁이니 아프가니스탄이니 뭐 시리아니 이런 냉전에 4조 5조 달러의 돈을 낭비를 했는데, 중국은 76년 이후에 1페니도 전쟁에 쓰지는 않았다. 이러니까 중국이 고속철이 저렇게 발달이 되고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미 카터한테. 야, 이 중국이 쳐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가장 호전적인 국가이고 전쟁에 이래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중국은 1페니도 전쟁에 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와 같이 미국은 전쟁 국가고 군사력의 비대화, 이게 이제 상시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런데 미국은 뭐 옛날부터 그랬는데 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 같으면 왜 이제까지 안 망했느냐. 물론 이거 단독 요인은 아니겠죠.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 거 빼앗고 온갖 거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중동의 석유 다 빼앗고 이런 짓거리를 다 했잖아요. 전쟁에 꼭 손해만은 아닌데 그건 조그만한 나라들하고의 전쟁 이야기고, 큰 나라인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 카드를 미국도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신자유주의가 광란을 부리면서 미국은 실물 경제를
실물 경제가 거의 다 죽었어요. 대부분 미국이 필요한 물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거든요. 자체의 생산력이 없습니다. 생산력이 좀 있는 거는 군수업체들, 무기 만드는 거,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거는 번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일부가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도 지금 자동차는 이미 전기차로 대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전기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난 4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은 중국의 BYD라는 전기차 생산 회사가 39만 대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세계에서 1위라고 이야기하는 테슬라가 11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11만 대 팔아가지고 뭐 중국 시장 점유율이 3위인가 4위가 됐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의 10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테슬라 하나만 외국 업체예요. 나머지는 다 중국 업체입니다.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차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가 2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도요타나 테슬라 다음에 주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죠.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미국은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다면은 중국은 세계화와 신자유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지금 쇠락해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중미 전략 경쟁을 도발을 한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는 2011년 아태 재균형 전략,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태 재균형 전략은 이제까지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한 건데, 군사력을 중동에 집중시켰는데 이제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 중동 끝내고 아시아 태평양으로 와서 중국을 포위봉쇄하는데 군사력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나 해군력의 70%를 특히 서태평양에 배치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도 우리하고도 상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20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죠. 저는 이건 분명히 미국이 한 짓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분명히는 아니겠죠.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4월 16일인가요? 뭐 그때 이게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직 북한 소행이라는 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북한 소행으로 너무 몰고 가지 마. 이렇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말렸어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한 3일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소송을 제기한 신상철 씨가 그게 무죄가 됐죠. 무죄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허위 뭐를 조작한 거,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 뭐 법원 판결문이라는 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다 아니다. 이걸 판결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죠. 근데 그때 오바마가 대재균형 전략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2010년입니다. 2010년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2007년에 독일을 앞지르고 2010년에 중국을 앞지르니까 G2가 된 거죠. 이러니까 미국이 이거 위협을 느끼고
중국 포위 봉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중심이 어디냐? 일본이죠. 일본 가운데서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죠. 이게 필요한데 그때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오자와 하토야마 그야말로 이 자민당 천지 이런 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근본판을 바꿨어요. 이제까지 미국 일변도였는데 이 아시아 중심으로 나아가고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와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기조를 내걸었죠. 이러면서 오키나와에 있는 그 아텐마 기지인가요? 기지를 괌으로 옮기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태 재균형 전략, 중국 포위 봉쇄 전략이 이게 일본이 오키나와 기지를 못 가지게 되면은 이게 전혀 실행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때 터진 게 천안함이었고 이거를 잘 악용을 해서 이 동아시아의 위기를 고조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해안을 진출을 하고 이게 이제 안보 위기를 조장을 하니까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기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2011년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2011년 아태 재균형 전략을 선포를 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한반도라는 게 우리의 위치라는 게 신냉전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은 못하죠. 그렇지만도 이런 역사적 흐름을 좀 더디게 한다든지 또 빠르게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요번에 5월 21일 날 누구죠? 바이든이 와가지고 이 머저리 같은 윤석열이 하고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이다. 이 따위로 하니까 황송해가지고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의에 쫓아가가지고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이러다가 이번에 누구죠? 그 펠로시 오니까 안 만났잖아요. 왜 안 만났느냐? 이거 잘못하다가는 반도체 동맹 칩4에 막 미국이 강제로 들어오라고 야단이고 이러다가는 중국이 우리 반도체 60%를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개월 연속 무역 적자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 잘못하면은 중국에 큰일 나겠구나. 중국에 좀 밉보이더라도 좀 덜 밉보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서 펠로시를 안 만났죠. 당연히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데 일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진척시키긴 한데 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구도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쟁 국가와 더불어 해가지고 미국을 그야말로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고 특히 빈부격차가 부자 스티글러츠인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 부자 3명이 중국 하위 소득자 50%가 가진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이는 너무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 하는 게 대통령 출마한 샌더슨의 이야기고 노벨 경제학상 스티글러츠인가 이 친구의 이야기죠. 이건 정말 지옥이죠.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일거리가 바로 신자유주의잖아요. 부자 감세를 하고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노인들 이거 저 뭡니까 거리에 청소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부대들 지금 요즘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게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고용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저 낙수 효과라는 게 부자놈들이 잘 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물을 받고 잘 살게 된다. 야, 그랬으면은 미국의 부자 3명이 하위 소득자 50%의 재산 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이런 지옥과 같은 이런 사회가 되었겠어요? 윤석열이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로 나아가자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검사나부랭이 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앉아있으니 이런 개케묵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마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10%대로 추락할지도 모르죠. 자, 이래서 미국이 망조가 들었는데 걔 망하려면은 고이 망하면은 부자 3년인데 서서히 우아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오바마에서부터 아태 재균형 전략을 통해서 중미 전략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까지는 동학양해로 숨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 이제 여기에서 대결 구도로 나아가니까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세 번째 요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미국을 쇠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세가 어떻게 종결이 되었나요? 중세라는 게 흔히들 암흑의 세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암흑은 암흑 아닙니까? 교황이라는 자가 신의 이름으로 이 로만 가톨릭이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녀사냥 같은 거 보면은 저건 전형적으로 사람을 그대로 마녀다 이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왜 죽이느냐? 이게 성폭행이나 성억압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본 게임은 그거죠. 재산 탈취죠. 그러니까 로마 칙령이 이 마녀사냥의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하지 못한다 이런 칙령을 내려니까 마녀사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세라는 게 교황 중심으로 신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세상이 꾸려진다 이랬는데 흑사병이 들었어요. 흑사병이 들어오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교황 세상인 중세가 왜 교황이 3분의 1이 죽도록 뭐 했느냐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환상은 깨어진 거죠. 그래서 문해부엉이니 사람 중심의 르네상스가 이러고 근대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인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라 그러고 가장 인권 보호적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모범 전형인 미국. 이게 지금 확진자가 9천만, 12일부로 9천만 하는데 사실 이거는 확진자 숫자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도. 근데 사망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3억 5천만에 사망자가 100만이 넘었는데 중국은 14억 인구죠.
4배인가요? 4배의 인구인데 얼마가 걸렸느냐. 지난 12일 현재 22만 몇천 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5,200 몇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가장 앞섰다는 미국이 또는 유럽이 정오영적골인데 세계 보건안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은 2019년인가 2018년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 보건안전지수에서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영국이에요. 한국이 뭐 19위인가 뭐 그렇고 중국이 51위인데 세계 보건안전지수가 1위 같으면은 전염병이 제일 안 걸려야죠. 근데 미국, 영국이 완전히 최악의 국가였던 거죠. 근데 중국은 51위인 사람이 특등 국가가 됐고 우리는 19위인가 9위인가 그랬는데 모범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명권, 목숨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 국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의문이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고 가장 인권, 자칭 그렇다는 거죠. 앞선 이런 나라라는 게 완전히 허울이구나, 환상이구나 하는 것이 만방에 알려졌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첨단 의술이라든지 이 분야는 치료 첨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죠. 그런데 대중을 위한 보건 위생 문제, 이거는 미국의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20, 30%는 되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까다로워가지고 거의 혜택을 못 받죠. 그러니까 부자 한 10%, 20%만 떵떵거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정말 이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마니까 이러니까 100만 명이 죽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 미국의 그렇게 앞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저게 앞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라고 했었는데 사실 중국은 완전히 성을 봉쇄한다든지 도시 전체를 봉쇄한다든지 완전히 봉쇄하잖아요. 봉쇄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이게 될 문제가 아니죠. 봉쇄를 하면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이게 격리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저쪽 미국이나 유럽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봉쇄한다는 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로 있는 한 이게 봉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영업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접 해결해 주지 않고 미국은 뭐를 했습니까? 트럼프 때 약 3조 달러의 재난지원금을 풀었죠. 우리도 풀고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풀었죠. 그런데 중국은 무한을 완전히 봉쇄하고 허베이성을 봉쇄를 했지만은 또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이게 첫째는 중국 공산당 9천만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은 큰 회사들은 대부분 국영입니다. 국영 기업체 같은 데서 이게 무슨 집을 짓는 병원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약품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생산하는 걸 이게 국영 기업에서 맡아가지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자원봉사.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자발적인 봉사, 기업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의 허울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의 그 추한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정이 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이 되고 중국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미국이나 영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라 할까 프레임이라 할까 이런 거를 결정적으로 바꾼 게 바로 코로나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이건 요즘 세계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쪽에서 생기고 저쪽에서 생기잖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국경이 없는 거죠. 세계화라는 게 뭐냐? 국경을 초월한 자본 투자죠. 국경을 초월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벌이고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이런 상태니까 내 왕래가 굉장히 심한 거죠. 이걸 차단을 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 아무리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뭐 얼마간 지속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이게 아마 지속이 되는 한 중세의 흑사병이 중세를 바꾸고 근세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가속도가 붙을 거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상이 촉진이 되고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아마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쇠락하는 5번째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그 사태죠. 우크라이나 사태 참 이게 한국의 언론들이나 이걸 보면은 완전히 180도 왜곡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철저하게 미국이 기획한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러시아에 대한 도발을 미국이 감행을 한 거죠. 아주 교묘하게 2004년부터 뭐 오렌지 혁명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다니까 이게 러시아가 형편없구나. 세계 위의 군사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그거 뭐 별것 아닌 나라를 쩔쩔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저 러시아 형편없구나. 다들 그렇게 봤죠. 근데 거기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라는 게 뭐냐.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벌인 걸 보면은 이라크 전쟁, 무슨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전쟁, 시리아 전쟁,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정광석화같이 속전속결로 저쪽의 지휘부, 대통령궁이라든지 이걸 먼저 타격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중심 전략이라 하는데 적의 중심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이걸 파괴시킴으로 해서 전쟁을 오래 끌고 나갈 수 없는 구도로 먼저 마련해놓고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게 공지전이죠. 공군에 의해서 초토화 작전을 주로 중심 지역에 수도권이나 대통령궁이나 그 다음에 군사지휘도 우리로 보면은 지금 용산이죠. 용산 군사지휘구나 대통령이 있는데 이쪽을 집중 공격을 해서 완전히 정권 교체를 하는 거죠. 미국의 대북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6이라든지
501호라든지 이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김정은 생포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죠. 옛날에 8월 달에 쓰신 얼지 프리덤 가디언에 보면은 63일 만에 평양을 점령을 하고 미군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김정일을 생포하는 그게 작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26 같은데. 근데 501호는 이제 김정은 참수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속전속결, 정광석화, 이런 전쟁만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무력 충돌이 생기는데 이것도 미국의 한 전쟁처럼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오래 끌잖아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 형편없다. 그래가지고 경제 제재를 막 하고 이러니까 러시아 루블 하나 폭락을 할 거고 외화 부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거다 하는 게 우리들의 그 선입관이죠. 그런데 전혀 딴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오히려 미국은 전쟁으로 인한 어떤 실물 경제의 부족이라든지 에너지값 폭등이라든지 식량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지난 6월달에 9.1%예요. 이 40년 만에 이렇게 높은 일이 없어요. 이런 구도로 몰려가지고 바이든이 이게 막 완전히 수시에 몰려있죠. 그러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도발한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미국은 전쟁만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90%까지 오르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치고 그 다음에 막 석유 빼앗고 뭐 강탈을 해오고 이랬으니까 미국에 그게 완전히 익숙된 국민들이 지지하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못 살겠는데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이게 산업 노동자들이라든지 미국 산업이 전부 다 초토화됐잖아요. 금융밖에 없어요. 월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군수산업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다 몰락이 되니까 미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세계 만방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야 하느냐. 우리 살기도 바쁘다. 그게 트럼프의 그 굳은 생각이고 그게 공화당의 상당 부분 지지자들이고 공화당원들의 생각입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졌죠. 이래서 미국은 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쇠락이 되고 이제 그게 박차가 되면서 몰락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중국은 어떠느냐? 아직 1페이지네요. 일종의 그 중국의 부상을 하는 거죠. 그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및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WTO에 중국이 2001년에 들어가고 2007년에 독일을 능가했고 2010년에 그걸 능가했어요. 일본을 능가했죠. 그리고 2014년에 실질 GDP, 그걸 PPP GDP라고 그러죠. 물가를 감안한 실질적인 GDP는 이미 2014년에 미국을 중국이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지금 작년 경우에 중국이 한 18조 달러가 되고 미국이 한 22조 달러가 돼서 한 80몇 %.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중국이 뒤지는데 이것도 2028년 되면은 중국이 명목적으로도 앞서죠. 지금 실질적인 GDP는
IMF에 의하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이 22조죠. 작년이구나. 그러니까 중국은 26조랍니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18조지만은도 물가를 고려한 수치는 26조 달러로 지금 미국보다 중국이 실질 GDP가 이제 높은 거죠. 이건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이 실물 경제가 망하고 뭘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거를 대거 중국이 흡수를 해서 제조업 왕국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시대의 최대 수혜국이 되었고, 코로나를 보면은 코로나를 그냥 그것만 볼 게 아닙니다. 사망자 숫자, 확진자 숫자만 비교할 게 아니라 코로나를 맞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중국은 2.4%인가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지구촌에서. 물론 조그만한 나라면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2020년에 2.4%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했고 2021년에는 8.1%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이게 미국과 격차가 더 이제 좁혀졌죠.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더 중국이 벌린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가 중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상반기나 여름 같은 데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 서양을 우르르 본다 하는 게 한 7, 8% 가까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서방을 우르르 본다 한 10, 2, 3%로 늘어났죠. 그 대신 중국이 서양보다 앞선다는 숫자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이 서양보다도 더 우월한 분야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지도력이라든지 다 있지만은도 그 중에 하나는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60 몇 퍼센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국 사람 60 몇 퍼센트가 서방이 중국의 인권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바이든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는 인권 후진국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 사람들이 서방이 중국의 인권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왜 그렇겠어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보니까 중국은 5,200명 죽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1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주로 동양계거나 그 다음에 흑인이거나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중국에 5,200명 죽은 사람 중에서 소수민족 맨날 위구르의 인권 탄압한다 하는데 위구르 종족이 몇 명 죽었는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조선족이 몇 명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인권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한 인권은 뭡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부여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식의주, 교육, 병원, 보건, 의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 인권의 인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생명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굶어서 죽는다. 이거 얼마나 반인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10만, 20만, 30만, 100만, 200만 때려 죽인다. 이거 제일 많이 한 놈이 누굽니까? 미국 제국주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러고도 인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짓밟은 제1인자, 역사상 제1인자죠. 이런 주제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죠. 평화생명권 위배의 특등국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명권,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났죠. 100만 명, 이게 못 사는 사람들, 소수민족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희생이 된 거죠. 이런 생명권을 뭐예요?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이런 사회가 무슨 놈의 인권 사회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인권은 생명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이 중국의 인권을 본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니까 중국인들에게 서양은 옛날에는 우러러 볼 대상이었지만도 지금은 전혀 뭡니까? 가르쳐야 될 대상이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는 개조되어야 될 세상이 된 거죠. 이 코로나라는 게 중국 인민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우크라이나 사태죠. 괜히 끌고부스름 만드는 게 이 미국의 도발입니다. 오히려 이 도발을 통해서 미국은 지금 경제 위기에 처해 있죠. 근데 경제 위기의 9.1%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높고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죠. 이거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뭡니까? 이게 투자가 위축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불경기가 심화되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되는 거죠. 이런 구도가 왜 생겼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중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이 다 이렇고, 한국도 지금 20년 내 최고의 물가 상승률이죠. 6.1%인가? 6.3인가? 이렇게 됐죠. 한국도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왜 물가 상승이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통합 팽창이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통합 팽창은 왜 됐어요? 통합 팽창이 처음에 아주 많이 된 게 2008년입니다. 미국이 무려 4.5조 달러 돈을 찍어냈어요. 그때 미국이 발행한
달러 총 금액이 약 11조인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완전히 이제 세계 경제가 망한다 이래 됐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4조 5천억 달러를 돈을 풀고 거의 매해 4,500억 달러인가 이걸 막 계속 돈을 찍어냈어요. 거기 4.5조 달러 돈을 찍어냈는데 그때는 미국이 통화 팽창은 됐지만 물가 상승은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2008년에는 중국의 아주 값싼 물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가지고 이게 하니까 돈은 많이 찍어냈지만도 물가 상승은 안 된 거예요. 중국이 구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떡 생기고 미국이 트럼프 때 4조인가 3조 달러를 찍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이든이 약 한 3조를 찍어냈어요. 일본도 말할 수 없이 많이 긴급 부재 금융을 풀었고 우리도 긴급 부재 금융 때문에 부채가 GDP에 지금 한 40% 되나요?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고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긴급 부재 금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 팽창이 되고 이것이 물가 상승을 하는데 이번에는 2008년하고는 달리 중국이 값싼 물건이 아니죠. 중국도 이제는 값싼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노동력도 비싸게 되고 중국 물건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고급화되면서 그리고 굳이 값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코로나 사태 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생산한 물건을 굳이 값싸게 아니고 제값 받고 팔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비싼 물건을 사게 될 더더구나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 대해서 25%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특별 관세를 매긴 거죠. 이러니까 더 이게 이제 중국 상품이 비싸게 돼가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가 9.1%까지로 치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은 2020년에 2.4% 경제 성장을 했고 2021년에 8.1%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에서 이렇게 튼튼히 할 수 있었는데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국은 굉장히 유리한 국지를 점령을 합니다. 실물 경제 생산, 제조 왕국이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은 쇠락해가는 떨어지는 별이고 중국은 상승하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거의 다 이야기는 사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록을 보시면서 쭉 제가 한번 쭉 훑어나갈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길잡이 제공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쪽에 보면은 오바마부터 이제 전략 경쟁이 시작돼서 이게 주로 군사적인 대결을 했고 트럼프는 이 군사적 대결과 경제적 대결을 한꺼번에 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전면적 대결로 나아갔다. 근데 특히 바이든은 가치 동맹을 내세웠다. 가치 동맹이 뭐냐? 민주, 인권, 그 다음에 법치 이런 거죠. 이것을 제대로 갖춘 나라와
그걸 갖추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대결이다. 이건 뭐냐면은 가치라는 건 이념이잖아요. 이념 전쟁을 벌인 거죠. 본래 냉전이라는 거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간의 적대적 대결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간의 그 적대적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가 움직이는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천하위공, 천하는 공공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원칙이 큰 방향에서는 사회주의적 기본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경제 행위는 완전히 자본주의 형태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 체제의 대결이 아닌데 이걸 옛날에 냉전의 이념적 이데올로기 대결로 몰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들여놓은 게 가치동맹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이념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니까 우리 민주정권하고는 이게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포위봉쇄 대결 구도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략 경쟁을 신냉전으로, 허구적인 신냉전으로 바꿨죠. 가치 동맹이라는 걸 내셔. 그래서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도발자로,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직접적이고 당면의 위협 국가로 이렇게 전략 개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왜 그랬느냐. 아이,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됐죠. 경제적으로 해보니까 중국한테 도저히 안 되겠거든. 대결할 수 있는 게 기술전쟁이 조금 남아요. 무역전쟁도 안 되고. 군사적 대결은 미국이 앞섰지만은도 이게 조만한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면은 두 개는 완전히 핵전쟁이죠. 상호 확증 파괴에 의해서 지구촌이 끝장이 나죠. 그러니까 군사적 대결은 강대국 간에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대결이고 이념적 대결인데 경제적 대결이 안 되니까 이념적 대결로 몰고 가면서 거기에 일본이나 이 한국이나 이쪽을 영국이나 옛날에 프랑스나 독일은 트럼프 때는 미지근했거든요. 이걸 떨어들어서 서방 대 중국, 서방 대 동양 비슷한 이런 구도로 내몰아야만 자기들이 생산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허구적인 신냉전으로 발전은 이끌어간 거죠. 자, 왜 이쪽에 보면 왜 허구적인 가치 동맹이고 신냉전인가? 허구적이라는 게 이제 민주, 인권, 법치라 그랬잖아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허울뿐인 민주죠. 부자 세 사람이 하위 소득자 5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민주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인권, 아까 이야기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건강생명권 돌보지 않고, 이게 생명권을 제일 무시하고 핍박하는 게 미국이죠. 이러면서 인권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법치라는 건 뭡니까? 국제적인 규칙, 규범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UN 위에 군림하는 게 누구죠?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조약이나 합의나 이거를 제일 많이 깨뜨린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재한다든지 북한 제재나 이란 제재라든지 이런 거 유엔 결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막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제재 같은 것도 유엔에서 유엔이 하면은 그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유엔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미국 멋대로 제재를 하고 온갖 짓거리 다 하거든요. 이게 법치입니까? 법치를 가장 훼손한 미국이 이 법치를 내세우면서 러시아, 중국을 적대하는 이런 구도. 이게 뭡니까?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미치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계 질서입니다. 이런 세계 질서는 무너져야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3쪽으로 가서, 3쪽은 뭐 신자유주의 전쟁 국가와, 이거는 봤죠. 과포와 콘사력 같은 거. 그 뭐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과포와 콘사력, 뭐 다른 거 안 보고, 군사비 한번 보죠. 국방 예산인데, 여기 7,780억 달러, 미국이 7,780억 달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산을 신청한 게 7,780억 달러고, 여기에 공화당이 옮겨가지고 한 8,100억 달러 정도로 실제로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7,78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 GDP,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미국 GDP의 3.53%, 미국 예산의 13.몇 %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예산, 제일 큰 GDP를 가졌는데 거기에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3.53이죠. 우리도 상당히 높아요. 2.8%입니다. 일본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번에 뭐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2%로 올리는 거죠. GDP. 올린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계속 나토 국가들에게 군사비를 GDP의 2% 올리라고 그러는데 지네는 무려 3.58%인가 이렇게 있어요. GDP가 제일 많은 나라에서 GDP 대비도 조그마한 나라를 빼고는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전쟁 국가고 과포화된 군사력이냐.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 사람 죽이는데 돈 많이 쓰는 나라, 이 나라는 망해야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좀 문재인 정부도 웃기는 게 자기 임기내 2.9% GDP 군사비를 2.9% 쓰겠다. 요번 예산이 2.8%가 쓴 거예요. 지금 방산업체, 요번에 제가 중국어 번역한 것도 나와 있지만도, 한국에 145억 달러를 폴란드에 군수무기자, 뭐 탱커니, 다연장포니, 뭐 이런 거를 무기 수출 국가가 되고 세계 8위예요. 앞으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잠수함 같은 것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미국식으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 한국. 이래서는 안 되죠. 왜 사람 죽이는데 돈을 써야 되고 거기에 재능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음 4쪽에 가면은 미국 세력과 중국 부상의 지표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쪽, 5쪽에는 코로나로 무너진 미국의 환상이죠. 그러니까, 선진이고 민주고 표본이고 제일 앞서고 뽑아다야 할 제1호 우리 숙미주의자 맹목적으로 미국
이야기만 나오면은 사죽을 못 쓰는 이런 중미주의자들, 이런 미국이 최악이라는 거죠. 코로나.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깨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 철학의 촉진적인 중미 전략 경쟁인데, 중미 전략 경쟁에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 미국이 전쟁을 벌리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차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전쟁을 막 벌렸지만은도 이게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질 수밖에 없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한 거예요. 왜 중국은 안 되느냐? 중국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최대 수혜국이잖아요. 이래서 국경을 초월한 그 자본의 이동 생산이니까 애플이 생산하는 것 보면은 이게 뭐 한국에서도 이거 뭐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삼성이나 LG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죠. 중국에서는 그걸 받고 뭐 이래가 중국에서 또 자기들이 보태고 이래서 이 한 세계 멕시코라든지 뭐 세계 한 7, 8, 9개 10여 개 국가에서 물건을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서 최종 조립해서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 사슬이라는 거예요. 서로 생산 소비가 얽히고 설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재를 가해가지고 중국 상품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2008년에는 중국의 싼 물건이 들어와서 구해줬다면 이 2020년에는 그래도 중국의 비싼 물건이 들어가니까 비싸지만은도 미국이 그런 대로 버틸 수는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이걸 옥죄면은 미국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옥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죄는 방법이 중에 기술전쟁, 이거는 미국이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게 뭐죠?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전쟁 해봤자 중국한테 생산이 없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데는 이게 중국이 엄청 앞서니까, 배터리 같은 데도 중국이 앞서고, 중국이 나중에도 보겠지만도 그 뭐죠? 재생산 에너지라 그러나요? 수력, 풍력, 그 다음에 뭐죠? 조력,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이건 미국이 중국이 중국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에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1등 국가가 제1의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죠? 태양광 이런 것들 설비 한국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다 안 되는데 반도체 이것만은 자신이 있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나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 이런 거를 미국의 대통령이 호출을 했잖아요. 호출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미국, 일본이 합쳐가지고 반도체 2나노를 개발하겠다. 거기에 삼성이 들어와라. 삼성이 요번에 그 3나노를 개발을 했어요. 양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3나노는 이제까지의
그 반도체 생산 핀셋인가 거기에서 삼성이 Get All Around라는 GAA라는 공법을 해서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3나노 대량 생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런데 미국, 일본이 합작을 해서 반도체 2나노를 개발하겠다. 근데 삼성 들어와라. 이거 뭐예요? 옛날 플라자 합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는 이건 누구도 몰라요. 뭐 아는 사람 알겠죠. 이게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진 G7인가 이런 국가들을 모아놓고 이게 하루아침에 미국이 위기가 들어오니까 뭘 했느냐 하면은 환율을 독일 마르크하고 일본 엔화는 100% 절상을 하라. 뭐 독일에다가는 뭐 한 50-60% 절상을 하라. 이러면은 이게 자기 화폐가 절상이 되면 수출이 막혀요. 근데 그것도 이건 뭐 자유 경쟁이니 시장 경쟁이 이런 게 없습니다. 무법천지죠. 미국이 하면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결정적인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지만 미국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일본이 필요하는 반도체의 20%는 반드시 20%가 뭐 40%인가 이거는 반드시 미국 제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일본의 소니니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이제는 파나소닉이니 이런 것들이 반도체 이제 끝장났다. 이래가지고 반도체를 통일을 한 거예요. 그 바로 공백을 삼성전자가 메꾸면서 이렇게 부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30년 동안 경제 침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나노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삼성의 3나노 했으니까 쉽게 기술을 탈취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겨우 10% 정도 생산하는 미국이 나머지 80% 생산하는 한국, 대만, 일본 이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자유경쟁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그게 국제규칙인데 하는데 바이든 이런 친구가 불러가지고 삼성, LG, SK 또는 현대 이 불러가지고 미국에 여기 공장 지어라. 이게 날강도 아닙니까? 그래놓고 법치에 따른 어쩌고 국제질서 이게 정말 미국 놈들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이게 이러고도 이게 세계를 이끌어간다? 정말 그러니까 반도체 정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깜짝 놀란 거는 중국이 지금 14나노거든요. 생산하는 게 14나노 같으면은 반도체에서는 수준이 낮은 거죠. 삼성이 제일 지금 앞선 게 3나노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7나노를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반도체 이 분야에 정말 이게 벼락 같은 뉴스예요. 모든 것을 규제를 했어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 반도체 관련한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거를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 EUV라는 게 있어요. 엑스트라 얼트라 바이올렛인가 하는 건데 네덜란드의 AS
ASML인가 하는 그 회사에서만 이게 한 10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한 대에 뭐 몇천억 단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체 이거를 중국에 수출 못하도록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이 벽을 뚫고 7나노를 대량 생산했다는 것은 지금 반도체 동맹을 해서 중국을 옥죄다 하더라도 이것도 머지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염려하겠죠. 근데 기술 전쟁이 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허버드 앨리슨 교수가 양반이 오바마한테 2020년인가요? 12월 달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지금 어떤 거는 앞서고 어떤 거는 뒤지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거의 대등하거나 앞선 게 AI다. 이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서 앞서고 있다. 근데 거기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모바일 폰, 우리로 간편결제잖아요. 이 간편결제가 중국 소비자의 90%가 우리는 신용카드로 가지고 하잖아요. 중국은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요.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면은 이게 데이터가 90% 중국 인구 뭐 한 4, 5천만 원, 얼마죠? 90%는 14억인데 한 12억 정도의 소비자들이 쓰는 이게 전부 다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로 치면은 자 70대 후반이다. 뭐 학력은 얼마다. 그 다음에 몸무게는 얼마다. 그 다음에 학력은 얼마다. 고향은 어디다. 직업은 뭐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물건을 언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한다. 이것도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어디에서 주로 많이 구입한다. 이런 데이터가 다 모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물류 배달이 왜 빠르냐? 우리도 물류 배달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데이터가 모바일 폰에 의한 데이터가 집적이 되면은 이쪽에 불광도에는 어떤 류의 물건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니까 어떤 류의 물건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불광동 근처에 거기에 필요한 물건 창고에다가 그런 물건을 미리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요구하면 바로 옆에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 앨리슨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1세기의 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 가서는 20세기나 이제까지 오일이 석유가 감당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다. 그런데 중국은 이 모바일 폰이 90%가 이걸 쓰니까 미국의 150배나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데이터상으로는 그것보다 엄청 더 많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걸 디지털 시대하고 무슨 시대라고 해서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날로그는 머리가 사람이 지시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네이버에 뉴스 검색을 할 때 요런 기사는 항상 많이 보도록 전면에 배치하라. 이놈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딱 아날로그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제가 중국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구글이나 파라곤가 네이버에서 하는 거야. 파파야인가
이걸 이용을 하는데 제가 한 6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6년 전에 이게 번역 수준하고 지금 번역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나는가 봤더니만은 이게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번역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바둑대회는 이세돌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건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00점 100평입니다. 그만큼 기보를 거기에 더 입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중국은 2035년에 디지털 차이나 거의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5G가 있잖아요. 5제너레이션 통신, 이동통신. 이게 중국이 지난 7월 달로 170만 개의 기지국을 건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소도시의 92%까지 5G가 통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이 달 터질 뿐만 아니라 모바일 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농업이고 뭐하고 디지털화를 다 해요. 이렇게 이제 빨리 디지털화 하니까 21세기 지금 기술 경쟁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전쟁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능가할 가능성은 높다. 그 2035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판명이 되리라고 보고, 거기까지 저는 가지 않고 한 2030년 되면은 기술 전쟁 반도체도 몇 년 전에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5년 봤는데 한 5년 내에 아마 기술도 따라올 거 아니냐. 반도체 기술 따라오는 다른 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게 이제 중국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AI의 특허만 보더라도 중국이 9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2만 개예요. AI 분야.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고 전체 국제 기술 그걸 뭐라 그러죠? 페이턴트라고 그러나? 거기에도 보면은 2019년에 역전이 됐어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이제 학술지 같은 데도 지금 중국의 학술지 차지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아요. 그 다음에 팔 쪽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미국의 대리 전쟁입니다. 미국 기획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1200년대 몽골이 유럽을 침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키예프 공국이 있었죠. 그게 바로 루소족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종족이죠. 근데 키예프는 망했어요. 근데 모스크바 쪽으로 더 추운 데로 가 있던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 침략에 견디면서 러시아 제국이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부에 우크라이나의 동부에는 한 40% 정도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키예프는 망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라고 조그만한 나라 있잖아요. 그 폴란드하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지배받고 나치 지배받고 그 다음에 소련 지배받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어요.
그러니까 동부와 중부는 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여기는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사지만은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사람 또 유태인들 이렇게 잡탕이 막 섞여가지고 살고 바로 나치가 점령을 할 때 이 서부 잡탕들을 이 사람들은 로만 캐톨릭이에요. 아까 제가 동부와 중부는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그리스 정조예요. 동방 정조예요. 그러니까 서부는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나치 점령했을 때 나치 앞제비 우리 친일파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젤렌스키가 있는 그 키예프가 있는 서부예요. 이 사람들이 나치 앞제비를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 폴란드 사람도 죽이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런 짓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그 오렌지 혁명이나 그 다음에 2014년에 이 그 쿠데타를 이렇게 유로마이단 바이든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그를 그 공작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 국무부 서열사비인 그 뭐죠? 누랜드예요. 빅토리아 누랜드. 요 며칠 전에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지금 안보보좌관 슬리반.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후보 나왔던 그 월남전 비행사에 했던 그 카넬 상원님. 그 다음에 바이든. 이 사람들이 2014년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친러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 여기에 이제 신나치 세력들을 집중으로 지원해주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법대 출신인데 그거를 한 거죠. 미국 CIA에서 배우로 등장을 시켜서 이번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연속극을 만들어가지고 연속극의 주연이 젤렌스키예요. 젤렌스키가 주연을 맡고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대통령 된 뭐 유일한 나라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작품들이 다 미국의 작품이고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이 슬리반이나 유로마이든 쿠데타 그거 한 빅토리아 눌랜드 이런 세력들이 바이든을 이제 부추겼고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 관여돼 가지고 그래서 누가 트럼프가 이게 조사해야 된다고 막 관지르고 한 게 그겁니다. 이게 돈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6억 5천만 달러를 지원을 해주고 군사 지원을 해주고 젤렌스키 불려가지고 거기 나토 가입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토 가입하려고 해요. 나토 가입하게 되면은 지금 ABM 조약이나 INF 조약이 전부 다 폐기됐기 때문에 나토 가입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는 MD가 들어갑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는 5분 내지 7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장착됐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미국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쿠바 봉쇄령 내려가지고 완전히 세계가 3차 대전 일부 직전까지 갔죠. 정말 다행히 타협을 해서 지구촌 종말은 맞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으로 바이든이 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3개월 동안 미국 보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공격하는 공격무기 배치하지 말고 이런 조건을 문서로 보장하라. 하는데 미국이 끝까지 이거를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푸틴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침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아닙니다. 특수작전입니다. 특수작전을 감행해서 왜냐? 그 동부에서 이 젤렌스키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정권에 의해서 14,000명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에 14,000명의 러시아인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인이 한 2억 명 되는데 러시아에서 한 1억 3천만 명 되고, 그다음 7천만 명은 우크라이나에도 살고, 카자흐스탄에도 살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살고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이 러시아인들 가운데 친척들이 이쪽에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거기서 사륙을 당하고 하니까 이 러시아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푸틴은 이거를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을 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의 작품이다. 이참에 러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국하고 맞짱 뜨면은 승산이 있다. 그래서 시운적인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착각합니다. 왜냐? 그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나 나토가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개입은 못합니다. 이건 3차 전쟁이에요. 러시아에서 분명히 핵전쟁으로 나갈 거다 엄포를 했죠. 미국도 아니까 아예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직접 개입 안 한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자신이 있은 거죠. 왜 자신이 있었느냐? 러시아는 이게 스위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이나 돈 결제를 하면은 돈이 전부 다 달러로 계산이 돼가지고 국제금융체계에 스위프트라는 체계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자동적으로 거래가 돼요. 그건 달러로 기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하고 이란을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나 이란은 수출의 길이 막혀요. 대금 결제가 안 됩니다. 수출해봤자 돈을 못 벌어받아요. 은행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서양놈들이 더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이 스위프트 체제에 대한 대체 스위프트를 SPFS인가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CIPS인가 이런 개발을 했는데 중국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과 러시아 돈이 서로 교환이 국제거래 체계에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은 SIPS라는 이 체제를 갖고 주로 1대1로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무역거래나 이게 상업거래를 하죠. 하지만도 그 비중은 아직까지 필요 없어요. 러시아는 중국의 위안화 경우에 한 3% 정도 지금 될 겁니다. 지금 좀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달러하고 파운드, 영국하고 하는 게 추정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3천억 달러 예금되어 있는 것을 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첨단 기술을 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금수를 하고, 이러면 에너지를 수입을 안 하고, 이러면은 러시아 루블화가 막 이게 급팽창, 가치가 급락할 거고, 러시아 경제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러시아는 몇 달 안 가서 손들고 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천만에, 러시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대체 결제 체제를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달러 비축도 많이 해놨고, 여기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결제 체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 싼 석유를 대거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값이 막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자원이 많잖아요. 이런 값이 뛰고 하니까 오히려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나고 올해 상반기에 750억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올해 전체 2,5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에너지난이 이렇게 겹치고 미국의 물가가 9.1% 상승하고 하니까 바이든이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사우디에 갔잖아요. 왕세자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오펙에서 사우디에서 겨우 10% 정산을 했어요. 다음 달에 10% 정산하는 걸 보고 뉴욕타임즈는 미국을 모욕하는 거다. 바이든이 완전히 수모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전혀 에너지난에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에너지 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니까 에너지가 덜 소비된다.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원, 경제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형편없는 경제지만도 버티는 이유가 달러 기축통화체제 때문에 버티는 거고 이걸 이제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도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아공이나 브라질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주로 위안화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처하면은 달러 기축 체제가 무너져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요번에 3천억 달러로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다 미국에 의해서 몰수가 돼버렸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필요하면은 돈 전부 다 몰수해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중국이 6조 달러 정도 외화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돈으로 바꾸는 거죠. 자기 화폐나 뭐 러시아 루블화라든지 인도 화폐라든지 유로 달러라든지 이렇게 바꿔요. 이러면서 미국의 기축통화체제도 무너지고 이쪽에 라틴 아메리카는 콜롬비아가 이번에 좌파 정권에 들어서가지고 미국의 더 이상 앞마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도 그렇죠. 이러니까 미국의 앞마당이요 미국의 패권 위력이 완전히 요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꺾인 거죠. 자, 이런 구도하에서 세계는 바뀔 수밖에 없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근데 한반도는 어떻느냐 이게 한반도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냉전 적대를 계속 재생산하는 주범이 누굽니까? 이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은 역으로 한반도 우리의 자주적인 그런 민족 역량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주 통일 친화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도 무너지는 나라가 점잖게 고요하게 무너지면 좋은데 이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 친 게 요번에 펠로시 같은 이런 양반들이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면은 대만 사태가 터졌다 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면은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미국의 군사기지가 어딥니까? 평택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개입을 할 거고 한반도는 이런 전쟁 위기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우리가 처박힙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미국의 앞제비가 되고 종속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런 자주성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기 휘말려가지고 희생을 당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 윤석열이라는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미국보다도 더 앞장서가지고 나토에서 뭐 전략개념 거기에 손발 치주고 뭐 어쩌고 쿼드에 가입도 안 하는데 먼저 가입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미국에서 가입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창피당했잖아요. 이게 참모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알면은 제가 그 전부터 쿼드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냐? 쿼드가 네 나라인데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거든요. 이 네 나라 중에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인도는 반둥회 1950년대 반둥회의 주창자입니다. 그리고 반제동맹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사이는 벌어졌지만도 절대 외세하고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군사동맹으로 끌고 가려고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가입하겠다. 가입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죠. 미국한테는. 군사동맹을 만드는데 한국이 도움이 될 텐데 쿼드 자체가 군사동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한국 가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바이든이 거절을 한 거예요. 이런 류의 정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런 험난한 과정을 헤쳐나갈 거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길을 제시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든지 작전권을 해소를 한다든지 하나하나씩 하루아침에 왕창 통일을 하자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쟁취해서 서서히 통일 밑거름을 닦아가지고 결정적인 시기에 오면은 통일을 확 이루자 이럴 채비를 갖추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이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그겁니다. 11쪽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개인자유지상주의 이거는 공동체주의로 바뀌어야 되죠. 이 개인자유지상주의 옆에서 뭐가 벌어지든 이제 뭐 병이 걸려 코로나 걸리고 죽든 말든 나는 술 먹고 운동하고 뭐지 다 한다. 개인자유지상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 전일적인 경제체제. 미국 보세요. 이런 체제가 결코 바른 익설이 않잖아요. 뭐 나라 형편에 따라서 혼합경제체제로 양쪽을 다 합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더 위에 두는 그런 경제체제. 그 다음에 이제까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때문에 국가는 죽었어요. 국가의 역할이 없어지고 재정 능력도 없어지고 역할도 없어졌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국가의 역할이 긴급재난 지원이나 방역이나 여기에서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주의. 그러니까 주권 보호 통제 기능을 회복하는 신국가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허울 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나라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이게 선거뿐만 아니라 부분 전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참민주 사회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세계 질서는 이제까지는 힘센 놈이 힘과 무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 강압적으로 강요했던 지배 질서죠. 지배의 질서에서 이제 동의를 이끌고 함께 가자는 이 동의와 화합의
지도적 질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적 질서로 바꿔져야 되고, 이 유엔의 권능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힘을 능가해서 유엔이 세계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다자 중심의 세계 지도체제로 바꿔져야만 되고, 그런 세상은 지금보다는 엄청 좋은 세상이고, 5, 60대는 충분히 그 세상을 맛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저희들도 70대, 80대로 오래 사시면은 조금은 맛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